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을 풀겠다며 의료계에 새로운 안을 던졌습니다. 아무 의제 제한 두지 않겠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일단 와달라. 자, 2025학년도 내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를 향해 그 논의마저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던진 겁니다. 정부 책임자 문책도 요구할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라고요. 여러 채널로 의료계에 전달을 하고 있다는데요.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수, 효과가 있을까요?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말자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5년도도 어쨌든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식의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5일 한 대표가 협의체를 제안한 뒤 25학년도 정원 논의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중재안을 낸 겁니다. 한 대표는 브리핑을 자청해 의료계와 야당이 요구하는 정부 인사 문책론도 대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의료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25년 증원 백지화나 장차관 경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라고 보는가요? 그 모여서 무슨 얘기들 못 하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 대표 측 인사들은 이 같은 대표 뜻을 물밑으로 의료계에 적극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한 대표 측 인사들은 채널A에 의료계도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다며 그래서 여야정 논의부터 하자던 기조가 의료계와 함께 가는 걸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내일 부산 지역 응급실을 찾고 장동혁 최고위원은 어제 임현택 의사협회장을 만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 대표 측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기류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상당히 전향적이라며 대화 참여 의지를 열어놨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통일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도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 정원 문제를 다루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전향적이라는 겁니다. 조속하게 우리가 해결해서 전공의 학생들이 다시 들어오기를 이번 여야 의정 협의체에 기대를 해봅니다. 이 이사장은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 안을 가져오라는 정부의 태도에서는 해결 의지가 안 보였다며 국민도 불안해하고 미래 의사 양성에도 차질이 있는 만큼 조속히 대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 중 하나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열린 입장이라 그러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의과대협과 전의교협 모두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일관되게 정돈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호응하는 제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의료계도 대화 참여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자, 하지만 의정 갈등이죠. 주체는 떠난 전공의와 정부 대통령실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공의들도 시큰둥한데요. 대화 대신에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학년도 증원도 언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한동훈 대표도 우선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거지 2025학년도를 유예할 테니 들어오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의대 수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된 만큼 사실상 내년도 정원에는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의대 수시 모집 경쟁률은 어제 기준 1.14대 1로 첫날부터 모집 인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대화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직 전공의 900여 명은 어제 정부를 상대로 1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철회한 6월까지 개원이나 전직을 할 수 없게 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근로를 강제한 것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수개월 동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요.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의대 수시 모집을 이유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를 향한 전공의들의 불신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살펴봐야 합니다. 내년도 수시가 시작이 됐어요, 모집이. 그래서 되돌릴 수 없다고 알려져 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뭔가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는 가능하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한동훈 대표 의제에 대한 제한이 없다길래 2025학년도 정원 논의도 가능하냐고 물었는데요. 일단 의료계가 협의체에만 나온다면 무슨 이야기들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강수를 던진 겁니다. 한 대표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1년 유예하자 이런 중재안을 처음 꺼낸 이후에 의료계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전면 백지화 주장만 반복했죠. 여야 의정 협의체도 진전이 없자 한 대표 내년 증원도 영명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라도 협의체에서 나와 얘기하라 이렇게 다시 던진 겁니다. 일단 협의체가 가동되면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하면서요. 한 대표가 내민 두 번째 중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근데 이 정도면 의료계가 여야 의정 협의체 들어오는 거예요? 의료계 중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긴 합니다. 의료계는 통합이 안 돼 있고요. 단체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크게 의사들과 전공의, 교수단체 그리고 의과대학 측입니다. 이 중 교수단체 중 한 곳 의과대학장들의 모임에서 반응을 했는데요. 한 대표 측의 의제 없이 논의하자는 제안, 2025학년도 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반응한 단체들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핵심 단체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대표 측은 일단 의료계 내부 변화를 이끌어본다는 건데요. 결국은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가장 강경한 입장 보여온 대한전공의협의회 이 두 단체를 움직이지 못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따져봐야죠. 결국 권한은 한동훈 대표는 중재자잖아요. 사실은 키는 대통령실이 쥐고 있는데 여기가 뭐가 좀 바뀌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정부가 키를 쥐고 있는데요. 정부는 태도 변화가 없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늘린 거는 못 건드린다라는 입장이고요. 한동훈 대표도 25학년도 정원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다. 우선 대화를 시작하고자 메시지를 내는 것 같다는 게 대통령실의 해석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화가 시작된다면 과연 해결책은 찾을 수 있을까? 정부와 대통령실은 여기에는 확실한 선을 긋더라고요. 서로 할 말은 뻔하다라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말대로 논의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용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25년 정원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우린 그런 콩가루 정부가 아니다. 이런 격한 반응도 나옵니다. 자, 이게 먼저 만나서 무조건 풀어보자는 한동훈 대표와 확실히 좀 온도차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만약 대화가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예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냉정하게 보면요. 실제 정책 권한이 없는 여와 야를 뺀 의료계와 정부, 이 두 갈등 당사자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돼 절대 안 된다. 이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한 테이블 안에 앉는 것 자체가 목적이냐, 실질적 권한도 없는 이 한동훈 대표가 대화만 성사시키려고 혼란만 키우면 어떡하냐라는 비판도 일부가 있고요. 더군다나 당장 어제부터 의대 입시가 시작된 상황이죠.
일단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열어는 뒀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혹시나 입시의 방침이 흔들릴까 불안할 수 있겠죠. 의료계의 설득을 위해서 좀 더 정밀한 당정에 일치된 전략적 행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민주당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광노현 전 교육감을 향해 사실상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 후보로 분류되는 이 곽 전 교육감의 출마가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곽 전 교육감 출마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음 달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광노현 전 교육감에게 불출마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표현한 곽 전 교육감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책임질 수장이 나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후보 매수 혐의로 직을 상실한 뒤 기탁금 반환도 마치지 못한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진보 후보로 분류되는 곽 전 교육감의 출마 여론이 좋지 않다며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이라고 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어제 본인을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당 대표자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한 대표는 SNS에 진성준 의장도 고발할 거냐고 물었지만 곽 전 교육감은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의 발언은 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진 발언입니다. 반면에 진성준 의원의 경우 정중하게 저희 출마를 재고 요청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내일 오전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출마 의지는 확고하다고 측근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소환을 통보했지만 날짜 조율이 잘 되지 않자 서면 조사를 시도한 건데요. 아직 답변 전인데 이 대표 측 서면 조사를 거부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건 지난 7월 4일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출석은 2달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 소환 통보했는데요. 언제 출석하십니까? 일정 조율하셨나요? 수원지검은 지난달 말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경기도 예산 사용 내역 등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와 업무 추진비를 유용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질의서를 받았지만 열흘 넘게 답변을 보내오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출석 날짜 조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호사가 검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며 서면 조사 통보를 받은 건 맞지만 거부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피의자 신분인 배우자 김혜경 씨는 지난 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검찰의 서면 조사 제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9월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지난밤은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가을 폭염 수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경문 기자, 저녁인데도 너무 덥습니다. 어디 한강에 나가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곳에는 강바람을 쐬려고 나온 시민들이 많은데요. 원래 선선할 줄 알고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 더워가지고 타는데 막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너무 덥고 열이 많이 나가지고 좀 임시 방편으로 쿨패치를 이마에 좀 붙였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폭염경보도 내려졌습니다. 9월에 서울 전역 폭염경보가 내려진 건 기상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연속 계속될 때 발효됩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기온은 33.9도까지 올랐는데 내일은 35도까지 올라 더 더울 전망입니다. 열대야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 서울 최저기온은 25.6도로 열대야로 기록됐는데요. 열대야 관측을 시작한 이후 서울에서 가장 늦은 열대야는 지난 1935년의 9월 8일이었는데 89년 만에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지금도 되게 뜨거운데 밤에도 더위가 계속돼가지고 에어컨 계속 켜고 자고 있어요. 다음 주면은 이제 곧 추석인데도.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로 예보돼 있어 오늘 밤도 열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 폭염 기세가 누그러질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낮 30도가 넘는 날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둘 사이 관계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흉기에 찔린 청소년은 중태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 한 거리. 10대 남녀가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오던 30대 A씨가 이들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주변을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벼랑간 남성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건물까지 도주한 남성. 기진맥진한 듯 주저앉습니다. 흉기를 들고 다가가는 A씨를 여성이 무릎을 꿇고 빌며 말립니다. 자해를 시도하는 A씨와 여성과의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여성의 만류에 끝내 자리를 뜬 A씨.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제압당합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남성에게 응급조치를 합니다. 여성은 다름 아닌 A씨의 딸. 남성은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비군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냥 뛰어가고 엄마는 이렇게 왼발 벗고 잡으러 간 딸내미는 말렸는데 저 안에 들어가지고 축 누르겠거든요. 엄마가 눈이 완전히 풀렸거든요. 병원에 옮겨진 B군은 현재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딸과 B군과의 관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조사 통해서 일단 CCTV 동선 따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인천의 아파트에서 사흘 동안 2층, 3층, 6층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연쇄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3층 현관문 옆이 성인 키 높이만큼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앞에 세워둔 유모차는 아래 부분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6층 비상계단에도 불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2층 복도 끝도 불에 타 창틀은 휘어졌고 까만 그을음이 그대로입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이 아파트 같은 동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내가 이제 물 갖다 뽑고 수박이 그거로 막 부업을 하니까 어디잖아. 아직 평생 층으로 불난 걸 봐갖고 그날저녁에 잠 못 잤어요 나. 당연히 위험하죠. 불안하지. 복도에는 CCTV 정도는 하나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방화가 의심된다며 일단 집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라고 입주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수차 들고 이나무 줄이고 치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hul고하고 보시겠지만 저희가 공공 붙였잖아요. 경찰은 동일인의 연쇄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지만 아파트 1층 출입구에만 CCTV가 있어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범행 장면이 찍힌 부분은 없으니까 내부에서 계단으로만 왔다 갔다 했으면 안 잡히는 문제가 있긴 해요.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입주민뿐 아니라 외부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여객선 갑판에 홀로 있는 아이, 찜통 더위 속에 집에서 2km나 떨어진 항구까지 걸어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여객선. 해경 직원들이 배 뒤쪽으로 걸어갑니다. 항구를 순찰하던 중
갑판에 홀로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당시 목포엔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던 상황. 아이는 긴팔 내복을 입은 채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내복을 착용한 채로 땀에 젖어 있었고 온열 질환이 좀 약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객선에 아무도 없다 보니 아이가 갑판 난간을 붙잡고 흔드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직감한 해경 직원, 아이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와 더위를 식혔습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아이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이는 8살 A양, 아이스크림을 사러 집을 나섰다 길을 잃었고 2km 넘게 거리를 배회하다 여객선에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의 눈썰미 덕분에 A양은 30여 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구조한 해경 직원은 10년차 베테랑, 자신의 아들 역시 아이와 또래여서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좀 더 제가 더 이렇게 좀 더 눈여겨봤던 것 같긴 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될 위기에 놓이자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달리는 운전자. 술은 경찰을 따돌린 뒤에 편의점에서 사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오래 못 갈 거짓말이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차와 맞닥뜨린 운전자. 경찰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진로를 막아섭니다. 경찰관이 다가가 술을 마셨냐고 묻자 그대로 속도를 높이는 차량. 경찰관이 매달려 있지만 아랑곳 않고 30m가량을 그대로 나아갑니다.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과 표정 상태를 보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팔로 피해자 차량의 핸들과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경찰관이 차량을 뒤쫓아보지만 따돌리고 사라지는 데 성공합니다. 운전자는 약 1km 떨어진 골목에 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로 도주 경로를 분석한 뒤 이곳에서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남성에게 전화해 차를 빼달라고 하며 불러냈습니다. 전화해서 마켓가 못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차 빼주려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건걸 한 거죠. 운전자는 차를 버린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체열 조사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자 남성은 도주 후 맥주를 마신 건 사실이 아니라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강아지를 상자에 넣어서 택배로 판매하겠다. 온라인 쇼핑몰에 이런 판매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고발하자 글은 급히 삭제됐는데요. 최다함 기자입니다. 쿠팡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글입니다. 228만 원이라고 강아지 가격이 적혀 있고 생후 45일부터 12개월까지 강아지 연령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택배로 보낼 때 음식과 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이런 유기견 센터 등에서 직접 찾아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운송업체를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택배로 배송하는 건 물론 지자체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자 실수로 올린 글이라고 해명합니다. 대량 등록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품이 엮여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상품을 현재 지금 한 번도 판 적이 없고요. 동물 학대라는 지적에 쿠팡은 해당 글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개인 판매자가 작성한 강아지 판매 페이지를 사전에 체크 못했다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글을 올린 개인 판매자 6명과 글이 게시된 쿠팡과 네이버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동물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네이버 측은 정책 위반이 확인돼 삭제를 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체제 정권 수립 1인 구구절에 처음으로 공개 연설했습니다.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며 지키기 위한 핵은 정당하다는 엉터리 주장을 또 반복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연설장에 들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북한 체제 정권 수립 이른바 9.9절 76주년이 되는 어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국정 상황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숨기지 않고 심지어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격침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으며 책임적인 핵보유국입니다.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을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블록 체계라고 언급하며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을 보유한 적수 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9.9절에 별도 공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해 피해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기강을 잡고 핵무력 도발에 대한 명분 쌓기를 강조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5개년 계획이 2025년에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강한 계획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 주목해봐야 될 부분.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 당국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홀로서기 행보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미 대선의 분수령이 될 첫 TV 토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Donald Trump will cause a lot of damage. TV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개한 광고에 존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트럼프 일기 핵심 참모들이 등장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해리스도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비판에 동조했습니다. We should be prepared for the fact that he is not burdened by telling the truth, and we should be prepared for the fact that he is probably going to speak a lot of untruth. 이에 대해 트럼프는 SNS로 반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사람들이 해리스가 급진 좌파라는 걸 깨달아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차라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복귀하는 것이 어떠냐고 비꼬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대선 후보이자 정치인으로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 관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CNN 등 방송사 인터뷰에서 긴장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어 벌써 5번의 TV 토론을 경험한 트럼프를 이기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검사 출신 해리스가 범죄자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칠 때 평정심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I'm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because the question is 토론은 6월과 마찬가지로 후보들에게는 펜과 메모장, 물병 한 병만 주어지며 상대방 발언 때 마이크는 꺼집니다. 추가 토론의 횟수와 시기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이 결정적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갱단과의 전쟁을 이끌어왔던 경찰청장이 헬기 추락으로 숨졌습니다. 단순한 사고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을 속에서 추락한 헬리콥터 잔해가 보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엘살바도르 공군 헬기가 온두라스 국경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우리시오 아리아사 치카스 엘살바도르 경찰청장을 포함한 탑승자 9명이 전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헬기는 우리 돈 약 4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전 신용조합 대표를 엘살바도르로 압송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용조합 대표도 경찰청장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치카스 경찰청장은 그동안 갱단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이끌어온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지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한 헬기 추락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población salvadoreña, su anhelo es
vivir libre de violencia.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단순한 사고로 간주할 수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갱단의 계획 범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엘살바도르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경위 조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에서는 높은 바닷물이 강물로 역류하는 조수해일을 카메라에 담으려던 관광객들이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파손된 고층 건물이 수천억 원의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폭파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파도를 구경합니다. 그런데 코앞까지 파도가 들이닥치는데도 피하지 않고 사진을 찍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살에 휩쓸립니다. 지난주 중국 저장성 첸탄강에서 관광객들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만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실종자도 발생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첸탄강은 추석이 되면 10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수해일이 생기는 유명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22층짜리 고층 빌딩이 강한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40년간)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천루로 꼽혀온 허츠타워가 지난 7일 폭파 전문가들이 설치한 폭약에 의해 사라진 겁니다. 이 빌딩은 2020년 허리케인 피해로 심하게 파손됐는데 현지 언론은 건물주가 수리비 약 2,200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철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해산물 먹방 대회. 한 참가자가 랍스터빵을 먹던 중 캑캑거리며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무대 위로 급히 뛰어 올라가 남성을 흔들며 구조합니다. 이 남성은 뉴햄프셔주 주지사였습니다. I started saying, he's joking, and I could tell people weren't responding, so I just moved forward and immediately started to kind of give him the Heimlich. 이후 응급 구조대원이 나섰고 남성은 목에 걸린 음식을 뱉어낼 수 있었습니다. 회복 직후 남성은 다시 대회에 참가해 최종 4위를 차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3제곱미터, 평당 2억 원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서초구 반포동의 한 국민평형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6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새에 5억 원이 올랐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2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른바 국민평형이 60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같은 평수가 55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한 달 만에 5억 원이 오른 셈입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보면 1억 7,600만 원으로 2억 원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구축 아파트도 같은 크기의 매물이 최고가인 43억 원에 팔리는 등 주변 시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돼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15억 원 초과 주택에도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반포는 직접 살지 않고 갭 투자로 집을 살 수가 있는데요. 규제의 풍선 효과로 시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대출 규제에도 강남권 주요 고가 아파트는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면서 서울 내에서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출 관련 메시지 혼선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책 운영이 세밀하지 못했다면서 대출 관리는 정부 개입보다 은행 자율이 중요하다고 됐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정책 운영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나 소비자나 내지는 은행에서 업무 담당하신 분들이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송구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관리를 두고서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관치금융 비판이 일어도
필요한 개입은 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입장이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정부가 이런 과정에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하는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에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엇박자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원보이스를 강조했습니다. 메시지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도가 될지도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를 해나가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율적 대출 관리를 강조한 만큼 은행들은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를 들여다보고 대출 규제를 재검토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추석 선물로 대구에선 사과, 강원 양양에선 송이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가을까지 이어지는 폭염이 추석 선물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송이 공판장에는 텅 빈 바구니만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송이 출하로 분주한 곳인데 적막함만 감돕니다. 추석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더위와 가뭄으로 송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달 양양 지역 강수량은 35.5mm로 지난해 10%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평균 기온 역시 2도가량 높아 송이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추석 고급 선물로 인기인 양양송이. 지난해 공판에선 1등급 1kg이 156만 2천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는 첫 공판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추석 전후에 송이가 이제 시작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추석 특수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판장 인근 버섯가게입니다. 예년 같으면 제철을 맞은 양양송이가 진열돼 있겠지만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기였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전국이 없어요, 전국이. 속상하게 하지만 그 어떡합니까? 하늘이 하는 일인데 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추석 선물 사과는 주산지가 강원 접경지까지 북상했습니다. 양구 지역에선 한 해 6천 톤, 270억 원 넘는 사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과 주산지인 대구 경북에선 밀감, 레몬 등 아열대 작물이 대신 자리 잡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기후변화가 추석 선물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나무 2,000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안전대책으로 내놓은 건데 효과가 있을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앞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할 가드레일과 볼라드는 뿌리채 뽑혀나갔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드레일이 없는 교통섬 등에 가로수 2,000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네, 교차로 화단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나무가 조금 높게 심어져 있고요. 낮은 가지는 쳐냈습니다. 철제나 플라스틱으로 된 볼라드는 쉽게 파손되고 파편이 날아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나무는 땅에 깊게 박힌 뿌리 덕분에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어떤 한 5년 이상의 어떤 식재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굵어지면은 꺾이진 않을 거거든요, 식재가. 그러니까 보도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 확률은 없고. 검토되는 수목은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단풍나무입니다. 직경이 20cm 이상이고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량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 나무는 차가 밀어서 넘어가겠어요. 이거는 큰 화물차나 이제 그런 트럭이나 굵은 차가 이제 뭐 되면 네. 넘어갈지는 몰라도 네. 그렇지 않은 승용차라든가 적은 차가 방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서울시는 사고 취약 도로를 파악해 2026년까지 2,000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소규모 인원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풋살, 요즘 인기죠. 풋살장도 늘고 있는데요. 늦은 밤까지 새어나오는 소음과 불빛에 인근 주민들은 불편이 큽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만들어진 충북 청주의 한 풋살장입니다.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은 풋살장의 밝은 조명과 소음을 견디다 못해 경기장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일지 다시 가봤습니다. 밤 9시, 풋살장에서 경기가 한창입니다. 불과 70m 떨어진 맞은편 아파트로 가봤습니다. 집안에 불을 꺼도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합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진 시각인데요. 풋살장에선 여전히 축구 경기가 계속되고 있고 조명도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안방에 항상 켜져 있잖아. 요만큼도 안 새나고 다 이렇게 닫아놨잖아요. 경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문제입니다. 축구 패스할 때나 너무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거나 그래서 못 자요. 지난해 주민 항의가 이어지며 풋살장 조명 밝기를 낮추고 영업시간도 1시간 줄였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뭔가 조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저희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출동한 경찰도 소리를 낮춰달라 당부할 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에 관련된 건 없어요. 2차선 도로를 두고 풋살장과 마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소리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박수 소리를 골 넣으면 박수 소리, 패스할 때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풋살장 소음을 측정해 보니 공 차는 소리와 박수 소리 등 70데시벨 이상이 찍힙니다. 믹서기나 헤어드라이기를 돌릴 때 나는 소음 수준입니다. 주민들 요청으로 풋살장 측이 설치한 방음벽은 현재 안전 문제로 잠시 철거된 상황. 계속 해놓을 수가 없는 게 태풍 올 때는 바람의 영향이 있어서 풋살장은 그동안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빛과 소음 공해를 규제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난 6월 풋살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해 소음 기준을 세우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기존 구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열왕열왕 오늘은 정치부 박자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 범죄가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산책방 이사회가 오늘 성명서를 냈는데요.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범죄가 발생했다. 이틀 전 평산책방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틀 전이면 이재명 대표가 내려왔던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날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평산사저에서 회동한 뒤 오후 3시쯤 헤어졌는데요. 4시간 뒤에 피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20대 남성이 퇴근을 준비하던 책방 직원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 왔다 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진 가지 않겠다면서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직원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라고 책방 측은 밝혔습니다. 평산 책방이라면 전직 대통령 사저 근처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산 책방은 문 전 대통령 사저와 약 170m 정도 떨어져 있죠. 이 평산 책방 이사회 측은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범행이 저질러졌다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사회는 증오범죄라고 이제 단정을 했던데 범행 동기가 좀 밝혀졌습니까? 아직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이 평산책방 이사회는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무도한 수사를 하다 보니 증오가 쌓이고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 가해자가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 테러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정하긴 이르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무슨 도장까지 찍어놨다는 겁니까? 네, 이 바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낸 대정부 질문 불출석 사유서에 찍힌 이 도장이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야당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 보이콧 한 해 만에 시끄럽던데 저 두 장관 일단 왜 못 나온 거예요? 네, 두 장관은 마침 오늘 꼭 참여해야 하는 국제회의 일정이 일찌감치 잡혀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8월 말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5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민주당도 어제 불출석 사유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준다 뭐 이런 내용이던데 보니까. 그런데 왜 직인 찍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장관들 불출석한다고 화를 내던데요? 네, 맞습니다. 화가 아주 단단히 났습니다. 불참을 선언하는 부분은 국회가 존중받는 느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작정을 하신 건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침을 내리신 건 아니겠죠? 네, 국회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갑자기 불출석을 통보해 왔다면서 의장실 항의 방문에 이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회를 무시하고 도대체 이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경시하는 그 끝이 어딘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미리 불출석하는 거 알겠다고 도장까지 찍어놓고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장관급 고위 인사들이 국제행사 참여차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내면 관행상 이 행정국 실무자가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꼭 가야 하는 행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무자가 찍다 보니까 정작 박 원내대표는 불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데 대한 경고 차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야 할 행사였던 것 같아요. 국제행사인 거 보니까. 어쨌건 그래서 대정부 질문이 열리긴 열렸습니까? 네, 결국 열렸고요. 방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금 모습 보고 계신데요. 원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 야당 측이 장관이 와야 열겠다고 해서 조금 전 7시에 시작됐습니다. 두 장관 모두 행사 이후 참석하겠다고 했는데요. 장관은 응당해야 할 공무를 하는데 국회가 군기잡기에 나선 거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먼저 절차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요구대로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줬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자마자 협회를 저격하며 작심 발언을 했던 안세영. 시대가 변한 만큼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이후 한 달간 진행한 배드민턴협회 조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안세영 선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같은 국가대항전이 아니라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아닌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막는 건 주요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뿐인데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개인 자격 출전을 허용한다는 게 문체부 설명입니다. 후원 계약 문제도 개선합니다. 유니폼 외에 라켓이나 신발 등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에게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2027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현재 후원사와 세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도자의 명령 복종 강요나 학력에 따른 연봉 상한 제한 등도 바뀝니다. 이번 조사로 김태규 회장은 물론 배드민턴 협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그 횡령 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억 원가량 장부에 없는 후원 물품을 따로 받아 챙긴 게 드러난 겁니다. 규정을 바꿔 선수단에 줘야 할 후원금의 20%도 꿀꺽했는데 문체부는 이달 말 최종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수사에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손준호 선수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인데 앞으로 피파에서 결정을 뒤집지 못하면 K리그는 물론 전 세계 어떤 리그에서도 뛸 수 없게 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오늘 손준호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징계 결정문엔 손준호가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스포츠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평생 축구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비슷한 혐의로 17명은 5년 활동 정지, 43명은 영구 제명을 했는데 손준호 혐의를 무겁게 본 겁니다.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공항에서 붙잡혀 10달 구금돼 있다 풀려났습니다. 잊지 않고 걱정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제가 버티고 이곳에 돌아올 수 있었고 구금 아픔을 딛고 최근 K리그 복귀골도 터뜨렸지만 이번 중국 협회 징계로 선수 생명 자체가 위협받게 됐습니다. 피파에서 결정을 뒤집지 못하면
앞으로 국내 K리그는 물론 전 세계 어떤 리그에서도 뛸 수 없습니다. 징계 효력이 전 세계 리그에 통용되기 때문인데 2011년 승부조작으로 K리그에서 제명된 최성국이 마케도니아 리그로 가려다 못 간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손준호 선수 측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축구 인생 최대 위기인 만큼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팔레스타인과 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홍명보호, 승전보로 위기를 돌파할까요? 오늘 밤 11시 오만과 맞붙습니다. 지난 경기 때 관중석에 다가갔던 김민재는 고개 숙여 사과하며 경기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장호림 기자입니다. 오늘 밤 오만전을 앞두고 이강인과 김민재 등 주축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풉니다. 카타르를 경유해 오만 무스카트까지 강행군을 했지만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오만전을 앞두고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오직 승리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승리를 한 거 위에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점을 승리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첫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던 만큼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번에는 선수들과 손발 맞출 시간이 더 있었던 만큼 홍명보호 색깔이 보다 드러날 전망입니다. 과감한 전술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1차전 명단에서 제외됐던 2006년생 신예 양민혁 출전은 물론 주민규 대신 오세훈이 선발로 나오거나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최전방에 설 가능성도 나옵니다. 지난 경기 때 붉은 악마와 언쟁을 벌였던 김민재도 고개 숙여 사과하며 경기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멘탈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고. 현재 오만은 피파 랭킹 76위로 23위인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상 한 수 아래입니다. 역대 전적에서도 우리가 4승 1패로 앞서 있는 상황. 현재 B조 4위에 처져 있는 한국이 순위 싸움에 밀리지 않으려면 오늘 오만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장꼬림입니다. 이례적인 가을 폭염이 기세를 또다시 올렸습니다. 폭염주의보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고요. 전국 많은 지역에서 더 뜨거워지며 폭염 경보로 격상됐는데요. 이 더위는 내일 절정에 이릅니다. 맑은 하늘 아래 서울 기준 35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기온보다 무려 8도 높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낮 기온 30도, 글피에는 29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더위로 인해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내륙에 적게는 5mm, 많게는 60mm가 한때 지나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 서울이 25도, 부산 27도 등 대부분 밤사이 열대야가 발생하겠고요. 낮 동안 대전 35도, 춘천과 광주 33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모레 고온 현상이 꺾여도 평년 기온은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산 신고 누락, 후보 매수, 허위사실 유포, 부당 채용. 그동안 시민 손으로 뽑은 서울시 교육감들이 지은 죄목입니다. 다음 달 또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부끄러운 교육감 잔혹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